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소개 좀 하려고 장표는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그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에서 제가 한 약 20년간 한 15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K 그 다음에 한 2013년부터는 SK ENS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는 우리 선수민 씨하고 비슷한데 저도 법학과 나왔고 오타와 저기 캐나다에 제가 파견 갈 기회가 있었어요. 캐나다 NRC랑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이라는 조직에 가서 운 좋게 파견 근무했었는데 그때 마감과정으로 오타와에 대해서 MBA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박사과정은 2011학번입니다. 11학번.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작년에 박사 있었어요. 박사 너무 빨리 쓰라고 하시는데. 10년. 진짜 너무 쓰는데 지진하여서. 저는 그 산업부에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저기 산업배치과에서 공장 설립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거를 제가 한 3, 4년 정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협력과라는 데서 뭐 중국을 처음에 담당하다가 좀 있다가 이제는 일본 담당으로 그 자리로 옮겨가고 일본을 담당했었어요. 일본하고 경제협력을 담당하다가 그 다음에 일본 도쿄에 가서 3년간 상무관실에서 사무관 보러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격일성과에 잠깐 근무를 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옛날에는 성경동 위원장이라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그때 세종시도 이전하는 거 이런 것도 만들고 할 때 그 당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력산업과에 가서는 한전하고 발전사에서 하고 미사일을 담당하고 주주총회도 제가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진출하고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알제리를 방문했는데 알제리의 그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좀 이렇게 전수받고 싶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부테플리카 대통령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누가 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하겠냐고 했는데 그때 손을 번쩍 든 차관님이 계셨는데 김종갑 차관님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김종갑 차관님이 그래서 한국과 알제리 간의 경제협력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하게 됐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 팀장 밑에 이제 실무팀장으로 제가 김종갑 차관님이 지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그 김종갑 차관님하고 알제리에 같이 경제 한전하고 각 공기업의 정무국들 이사들하고 되었습니다. 가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그 김종갑 사장님은 저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을 또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오더니 또 협력을 나가버려가지고 당시에는 이원걸 그 사람도 한전 사장했죠. 이원걸 제 2차관을 또 팀장으로 모시고 또 요원까지 또 나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또 경제 협력을 또 하라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당시에 또 김영주 장관 지금 무역협회 회장하다가 최근에 사퇴를 하셨는데 김영주 장관을 이번에는 팀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 국가하고
경제협력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자꾸 번갈아가면서 생기니까 제가 완전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고등부사원이 T50을 가서 탈고 오라고 미션을 받고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가서 성공을 갔다가 T50은 못 탈고 제가 양국 간 경제협력 과제, 그러니까 UAE의 그 왕세제라고 하는 모하메드 왕세제가 너네들 나라에서 고등부사 운동기를 사줄 테니까 대신 우리 한국의 경제협력을 경험을 가르쳐주고 한국하고 경제협력을 하자. 그래서 한 30개 정도 경제협력 과제를 발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처음에 원자력 수출을 시도하는 첫 번째 이거를 제가 시도를 한 거죠. 원자력 이 나라에 수출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한전에서 벼락 출세한 사람이 있죠. 변 부사장. 태양병이 그때 당시 원자력 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UAE에서 저기 연처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러더라고. 그 사람 말투에 다 압니다. 다 압니다. UAE는 벌써 프랑스가 먹었어요. 근데 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볼 때 박치를 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중동에서 이 원자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써놓고 있을 거냐. 출발선에서 안 써볼 거냐. 이번에 사격단을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잘 좀 모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는 시간이 돼가지고 알제리가 아니지. 아랍 잠수면 UAE에 원자력 수출하는 그거를 그때 스타트를 했고 그다음 캐나다에 제가 가서 한 2년간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 와서는 국토원에 제품안전정책 중간하는 과정을 좀 하다가 그다음 석탄산업관함도 하다가 그때 이제 폐광지역 대책 그때 나오는 사회이사로 사회이사는 당연직 이사인데 그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옆에 있는 보트 리조트에 150억을 지원해달라고 그쪽에 태백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사회에서 그걸 지원하면은 배임이 아니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할 수 없이 그 마지막 장면에는 제가 불참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통과되는 바람에 찬성한 이사들은 전부 다 민사소송도 가고 형사로도 입건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저 봤었는데 국내 유일하게 미국하고 유일할 건데 에어컨이 없는 리조트 보트. 예, 그렇죠. 태백하고 저기 영월하고 중간쯤에 골프장 있고 바람이 잘 불어서요. 제일 높은데 바람이 많이 불죠. 시원하게 시원하게. 예. 근데 너무 해져서 옆에 바로 강원랜드는 그게 있는데 카지노가 있는데 그렇죠. 카지노도 그러니까 골프장 하나 있는데 좀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또 끝한 바가 있어서 민간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잠깐 원진 원조가 이렇게 경동 계열사인데 여기 가서 우드 편익 사업 하는 거를 제가 인발을 해가지고 실무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ENS로 옮겨서는 SKENS에서 기획 업무, 그 다음에 정책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 운영하는 그래서 입장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옛날에 대표이사로 저기 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는 고문으로 되었어요.
하기는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 그 전반적인 제 경력입니다. 그래서 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어떤 학문을 했다든지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제는 그 중간에 틈틈이 계속 이렇게 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했다 그런 식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제 전공이 그렇지만 법학도 하고 MBA 경영학도 하고 공대에서 작다한 걸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능이십니다. 전공이 잘 모르겠고 법하고 경영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 제가 좀 월요일 날에는 아침마다 모노멘탈 교육을 가요. 그럼 수요일에는 능률협회에서 하는 수지학이라고 수요일에 만나는 지혜이론이라고 이런 거 인문학 가죠. 18년 듣고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에는 안민 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경영, 경제, 정치, 문화 이런 쪽으로 잡다하게 하는 그런 데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민정책 포럼에 와서 좀 강의를 한 사람들은 주로 좀 보니까 보수 쪽인 사람이 많아요. 부산에 지금 출마해가지고 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박홍준 씨가 안민정책 포럼에 자주 와서 강의를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했고 유니스도 국회의원이고 우리 여기 와서 계속 그냥 원오브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의원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 난 그래서 동네 아줌마 같이 생겨가지고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책도 좋은 거 써내시고 똑똑하게 하는 게 이제 다년간에 걸친 공부의 결과가 아닌가. 많이 안면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갖고 보니까 제가 그 실라버스의 신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놔서 그런가 다들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시네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지금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 에너지 제가 이제 조성근 교수님이 저한테 지금 강의를 이렇게 맡기면서 저보고 맡기겠다고 그러더라고. 뭘 하든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강의를 먼저 1학기 강의를 그걸 하려고 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석유하고 LNG하고 전통 그 1차 에너지, 석탄, 1차 에너지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력에 대해서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생각이 싹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산업부에 와가지고, 산업부에 전통 에너지를 담당하는 쪽에 자원에너지 안보입니다. 거기 가서 총괄 과장을 하고 있는 김성규 과장이라는 친구, 그 친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쪽에서 좀 강의할 만한 내용이 좀 없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냐? 하니까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보통 보면은 산업부의 공무원들한테 여기저기서 강의 좀 하라고 여기 강의 요청이 오는데 석유, 석탄, LNG, 가스 이런 쪽으로는 강의 요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개발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강의 요청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강의안을 만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가 있냐. 지금 보니까 웃기는 게 산업부에서
전통 에너지 분야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림 일들만 관심이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전력 부분도 그냥 전통적인 발전 부분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관심 있는 게 어디냐면은, 정말로 웃기게도 수소경제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몰랐어.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 무슨 인포메이션을 주기를 오말라 하는 쪽이 신재생 내지는 수소경제 쪽이고, 이쪽 전통에너지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숙화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실라버스를 지난 12월에 조순봉 교수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그거를 전통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실라버스를 만들었다가 제가 요 2월달에 처음 들어서 실라버스로 확 바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수소경제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이제는 전력 시장에서의 좀 이슈 사항 그렇게 해서 올해 제가 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제 타이틀이 에너지 실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잡는다는 게 그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어떤 기존의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어떤 특별한 틀에 갇혀가지고 에너지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조순봉 교수님이 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건 그쪽에서 다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 경제라는 게 이제는 경제학의 일종으로 공공경제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문경석 교수가 하는 데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는 뭐 그런 데서 배우는 것 같고. 저는 저한테 주어진 미션은 그게 아니고 현실에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이슈 중심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순봉 교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제목 자체도 에너지 실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저희들이 에너지에 대한 관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다들 그러잖아요. 그냥 싸게 전기요금 적게 나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또 관심이 많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 문제는 깨끗하게, 클린하게 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싼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환경 문제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사실은 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비싸게. 환경 문제는 그렇다고 공급이 한번 끊기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정전이 없는 나라도 없는데, 정전이 한번 나면은 난리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산업부 출신 공무원들 파견 나온 사람이 동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김영환 과장이라는 사람이 밤중에 어느 밤에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전화를 딱 받으니까 큰일 났다네. 자기 집에 정전을 했죠. 우리 동네에서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정전이 되면은 거기도 이제 전기로 일단 시스템이 돌아가고 가스로 난방을 하는데, 도시가스를 점화하고 이렇게 트는 그런 거는 다 전기니까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얼마나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우리 집으로 하룻밤 피난을 왔어요. 자기 좀 하룻밤 지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자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는 이 전기가 그 캐나다 같이, 미국 같이 이런 나라도 전쟁이 잦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는 전쟁이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옛날에 9.11 그 순환 정전 사건 때문에, 그때 잘 보입니까? 이쪽으로서는 잘 보여라. 여기까지 잡아봐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녹화 좀 잘. 아, 마이크. 네, 소리가 녹음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따로 저기 없나요? 이거가? 제가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다음 휴식 시간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부에서는 항상 싸우고 환경 문제는 없고 공공 문제는 없게 하는 이런 정치권에서는 이 세 마리를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 하위 구조로 있는 그 산업자원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값싸게 하는 것 때문에 원자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저발전을 놓고, 그 다음에 석탄을 고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비싼 천주보화에 해당하는 그런 LNG로 비싼 걸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CO2 저감을 해라. 그 다음에 그 원자력은 안전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그거를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서는 갑자기 수소 문제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가? 과연 이게 정말 그 정치권이나 이런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과연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되는 거냐? 이게 이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 제 강의가 너무 밋밋하면 재미없으니까 동영상 하나를 보고 입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 수소의 안전성, 효율성, 수소 인프라 등 각 분야별로도 다룰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소의 안전성 그리고 에너지 저장 캐리어로서의 수소 플러스 세계 각국의 수소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잘된 우리는 땅속에 잠시
남자는 석유화학 연료님들을 깨워내면서 큰 발전과 번성을 이뤄냈지만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제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급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강과 바다 근처에 집중된 대도시들은 심각성을 인지한 각 국가들은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어 작전을 짜게 됩니다. 2019년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 협정에 의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다 같이 함께 제한하기로 약속합니다. 물론 어디를 가나 꼭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파리 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아주 자연스레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에너지들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얽혀있는 이해관계도 많고 심지어 상황이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 트렌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복잡한 복잡계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한 바구니에 담기 힘듭니다. 다양한 에너지가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고 항상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해 미래 에너지가 연구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신재생 에너지의 핵인싸라고 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한 번 더 파보겠습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쓴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될 때 나오는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수소하면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소 자동차에 사용하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의 전자가 흐르는 일반적인 수소로 이것으로 수소폭탄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수소폭탄의 수소는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있어야 하고 중수소, 삼중수소가 반응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질량이 감소하면서 헬륨과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 만큼 아인슈타인 논리의 유명한 공식인 E는 mc 스퀘어의 공식에 따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지만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기는 힘들고 얻더라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를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소폭탄을 일부러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폭발은 연소 반응으로 누출, 가스불, 발화원, 이 3요소가 충족됐을 경우 발생하는데요.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 누출되어 확산되어 가스불이 생성되기 어렵고 공기 중에 쉽게 희석되어 3요소 충족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100%는 없습니다. 조금만 감가해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모든 에너지원 연료라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 자체는 자연 발화온도, 독성, 불꽃온도, 연소 속도를 비롯해 종합적인 위험도 측면에서 도시가스나 LNG에 비해 위험도가 낮습니다만 가연성 가스의 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안전 기준을 지켜야 안전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수소 자동차나 수소 충전소에는 복수의 안전장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인 넥소를 시장에 발매하기 위해 수소탱크에게 파열 실험, 낙하 충격 시험, 화염 시험 등 어마어마한 부문을 가했습니다. 불굴의 수소탱 모두 버텨냈습니다. 심지어 수소탱크를 삼겹살 굽듯이 노릇노릇 구워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소탱크에 점 조준을 하고 1.4를 세려보았는데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배짱이 그냥 실제로 불이 붙는다 해도 수소는 가벼워서 공기 중으로 잘 퍼지게 되어 있고 수소 자동차의 경우 화염이 승차자 쪽으로 옮기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2004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사고 사례를 봤을 때 실수에 의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주로 누출이나 화재 사고에 그쳤고 다행히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발생한 사고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랑스는 에펠탑 앞에, 일본은 도쿄타워 앞에, 대한민국은 국회 앞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수소에너지는 상용화되기에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안전성이 진정으로 검증되기 위해서는 세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선보인 지 오래되었고 안전한 기술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했던 리튬이온 배터리나 디젤차도 최근까지 사고가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자, 그럼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살펴보았고 효율성 측면은 어떨까요?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소에너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연료전지,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초간단 복습하겠습니다. 연료전지에서 연료인 수소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전기 그리고 물과 열이 나옵니다. 전기, 물, 부산물, 물, 친환경. 그 다음 열. 사실 열이 나온다는 것은 연료전지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전기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승용차 영역에서 보았을 때 열발산이 생긴다는 것은 출력면에서도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고 열 관리하기 위해 냉각수도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하는 연료전지에서는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난방과 함께 온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연료전지에서 열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승용차
승용차 영역에서는 엄연한 단점입니다. 그 다음 수소에너지를 승용차 영역에 활용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 바로 인프라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우리가 잘 갖춰놓은 전기 인프라에서 전기를 끓여다 간단히 충전소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장소나 몇몇 아파트에도 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수소 충전소의 경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수소를 운송하는데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계속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특수목적 법인을 활용한 투자를 통해 우선 초기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를 확충할 수소경제에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수소차의 장점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인프라의 부족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용차 영역에서는 전기차가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소에너지를 승용차 영역에 한정 지어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지 않는 영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운송수단 영역 살펴보시죠.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기 트럭은 사실 배터리가 무게당 낼 수 있는 에너지 면에서 즉 비에너지, 스페시픽 에너지 면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대형 운송수단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무거운 짐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연료가 무게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석유화학 연료에 비해 무게당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경유 트럭이 20톤의 짐을 싣고 1,500km를 달릴 수 있는 반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트럭이 1,500km를 달리기 위해서는 20톤 중 16톤가량을 배터리로 채워야 하는 기현상이 연출됩니다. 네, 사실상 배터리를 옮기기 위한 배터리 화물차인 것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개발된 전기 트럭은 주행거리를 1000km 이하로 줄이고 화물 적재량을 늘렸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무거워지면 최대 주행거리는 늘어나지만 화물 적재량이 줄어들고 배터리 용량을 가볍게 하면 화물 적재량은 늘어나는 대신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짧게 가다가 중간중간 충전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화물 물류에 있어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고 심지어 대형 배터리 충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질량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그리고 충전 시간 측면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극재와 음극재로 이루어진 혁신적인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대형 운송 화물 부분에서는 수소에너지의 가능성에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자동차는 승용차에서 전기차를 중점으로 개발을 꾸준히 하는 한편 대형 화물차에서는 미국 커민스가 스위스 H2에너지와 관계를 맺으면 수소전기 트럭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에서도 대형 운송수단에 수소에너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소버스가 8년 전부터 정규 노선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세계 최초 수소기차 오라디아 아일랜드도 정규 운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수소기차 운행을 확정지었고 세계 최초 수소선박으로 세계 일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수소버스를 정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국가별로 운용수가 많지는 않지만 각 국가에서 오랜기간 연구했던 연료전지 기술이 이제 하나씩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는 대형 운송수단 이외의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가정용 연료전지가 상용화에 성공하였는데요.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중앙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끊겨도 일정 시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파나소닉의 가정용 연료전지 에너밤은 지난 10년간 25만 대가 보급되었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겨도 최대 11일간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수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료전지에서 전기가 생성될 때 발산되는 열이 자동차에서는 단점이었지만 가정에서는 난방과 온수에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시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소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나 수소버스뿐만이 아닙니다.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설립된 수소충전소는 현재 100여 곳에 이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수소차를 사고 타는 사람들이 생기고 토요타나 혼다는 수소차 분야에 빡세게 투자하고 관련 특허 열심히 찍어내서 자기들 걸로 갖고 있고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기타 규슈시는 2011년부터 수소타운으로 지정되어 작은 수소경제가 실험되고 있습니다. 에이오 수소타운 일본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은 수소도시를 지정해 이 에너지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즈시는 천연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공급해서 도시 전체의 난방을 100%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 한 번의 리즈 시절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차와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풍력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수소로 저장하고 동시에 수소 생산을 위해 물 전기물에도 활용하는 하이스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수전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최초로 포함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요즘 모든 기술에 빠지지 않는 중국도 상해를 중심으로 수소 벨트를 만들기 위해 돌진합니다.
전기차에서의 무서운 시장 점유를 바탕으로 수소차 관련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고 수소차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맞게 수소 사회를 준비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주로 섬들인데요. 아일랜드 서쪽에 위치한 에런제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없는 에너지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에런제도는 석유나 석탄이 없고 나무도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육지에서 석유와 석탄을 조달하기 힘들지만 태양광과 조력을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섬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얻은 들쭉날쭉한 전기를 수소의 형태로 저장해두고 이를 필요에 맞게 활용합니다. 탄소 없는 작은 수소도시가 실험 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맛집 덴마크. 나라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의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요. 6만 명이 거주하는 덴마크의 롤란드 섬에서는 태양열과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전기와 열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는 전력을 인근 국가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이 수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구생수소를 운송비 얼마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수소버스가 정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고 6곳의 수소충전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수소도시 당장 실현될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이 수소도시는 모두 테스트 단계입니다. 진정한 수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저장하고 도시 전역 곳곳으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사용 가능한 기술이 제한적이고 수소 가격이 비싸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소 시범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안전성은 여러 실험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결과로서도 검증받아야 할 것이고 경제성은 친환경 계급장 때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그리고 지불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겠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수소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효율성, 인프라, 비용 측면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재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천연가스 개질 수소는 석유화학 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개질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이언스지에는 니켈 비스무트 촉매 거품을 이용해 메탄을 바로 수소 그리고 흑연 상태의 탄소로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연료전지 분야 겁나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사용된 백금 촉매, 이거 너무 비싼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기금속 촉매 개발 연구, 그리고 산소를 아주 빠른 속도로 환원시키는 초고효율 타층 구조 촉매 연구, 그리고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광촉매, 광청금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와 상용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만 수소연료전지와 수전에 관련 촉매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다 보면 상용화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개발되고 어느새 생활에 스며들어옵니다. 전기에너지도 그랬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유도 현상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쓰냐? 무슨 유용이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DJ 막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유용이 있겠느냐? 패러데이 한국말 인정? 인정. 실제로 전기에너지가 처음 도입될 때는 전기 인프라도 없었고 여전히 전기 랜턴보다 등유레프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전기에너지 시대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에디슨, 테슬라 형님들 시대에 당도하였습니다. 물론 수소와 전기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성만 따지고 있기에는 세계적으로 앞다퉈 수소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니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에너지는 역사적으로 과학과 공학기술의 발전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나라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삶이 아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신 연구 동향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관심을 갖는 한편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가능성을 위해 조금씩 하나씩 테스트해보고 면밀히 따져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수소에너지 2 안될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과학공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수소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이걸 갖다가 찾아본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 중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시간은 13분밖에 안 되는데 저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뭐가 들어갔어요. 저는 되게 전문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수소에 대해서 아주 초보 단계에서 또 아주
고차원이고 수준까지 그냥 잘 압축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현대차가 수소 화물차를 스위스에 수출을 하고 있느냐.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부의 도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앞으로 수소 이런 거를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좀 찾아본 동영상들을 여러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동영상에서 쉬운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해요. 중간고사 문제는 거기서 하나 나왔으니까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실에 하나 올려놓을게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라든지 수소의 기술을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책이 기술혁명과 금융자본이라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이 책인데 그냥 굳이 여러분들이 사서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는 없는데 이 책을 제가 전 읽고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주고 여기 두 컷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이 사람은 이제는 이 저자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혁명을 갖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을 했어요. 1차 산업혁명은 1771년에 아크라이트의 재분소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전기와 철도의 시대가 1800그로부터 한 50년쯤 지난 시점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또 50년 지난 시점에 철강, 전기와 중공업 시대 이렇게 시작됐다. 석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중점이 돼서 또 이렇게 미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1971년에 정보 중심 시대가 시작됐다. 근데 각각의 기술 새로운 기술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생기다가 2단계 정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고 급격한 성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이 또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기도 하고 3단계쯤 되면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4단계쯤 되면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성숙단계,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로 이루어져, 포화 상태가 된다. 이런 그 시기를 한 50년을 통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1971년에 있었던 산업혁명하고 지금 우리가 2020년이잖아요. 딱 50년 정도 되는 거예요. 50년 정도.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석탄은 30기를 폐지한다 앞으로 34년까지인가요? 34년까지 30기를 폐지하겠다. 원전도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LNG는 이렇게 늘린다는 게 41기가에서 59기가로 늘린다는 거죠. 신재생도 이거는 전체 설비 기준인데 20기가에서 78기가 정도로 이렇게 늘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특히 그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 여기는 41기가에서 59기가로 석탄 30개 중에서 24기가를 LNG가 하겠다는 거예요, LNG가. 그 LNG를 하는데, 폐지된 거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남부 발전하고 남동 발전하고 이런데 이제 폐기되는 석탄 발전을 LNG로 전환하겠다. 그게 이게 LNG 신규 분야를 다 차지하는 거죠. 보면은 LNG 1.1기가라는 게 건설이 확실되는 설비 0.6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설비는 0.4기가 400메가와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부차 재료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양수 발전은 지금 한수원이 하고 있죠. 한수원이 하고 있으니까 양수 발전은 한수원이 하고 새로운 설비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다만 이제는 여지가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아까 그 금융자본, 아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설명했던 기술혁명과 금융자본론에 따르면, 금융자본은 자기들이 예금주로부터 돈을 예금을 받으면 일정한 수익이 생겨야지 리턴으로 그 수익으로 이렇게 예금주들한테 이자를 주는데, 수익이 좀 높은데 투자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는 민간 기업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산업자본 중에서 조금 깬 사람들이 수소경제를 하겠다라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소경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이게 바로 이건 날짜를 잘못 쓰네. 3월 2일인데 3월 22일로 잘못됐어요. 왜 그게 3월 2일자 바로 며칠 전 이틀 전이죠. 여기 신문에 크게 보는데 이게 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하고 정의선이죠, 그죠? 최태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3조 원을 여기에다가 수소경제에다 쏟아붓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수소차를 하겠다. SK는 한 18조 투자하겠다. 하나로 해서는 각각 1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해갖고 수소 생산하겠다. 포스코는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제철 기술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을 바로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SK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냐면은 2023년까지 인천, 여기 가는 이 회사가 인천 석유화학인가? 거기에서 지금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한 3만 톤 정도, 연산 3만 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보령터미널, LNG 가스 기지가 있는 보령터미널에서 추출 수소를 만들어서 25만 톤을 만들겠다. 그건 2025년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28만 톤을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추출 수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이거를 포집하는 그런 기술을 써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겠다. 그래서 블루 수소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융자본이 돈을 투자하고 싶은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자금들이 출구를 찾은 거죠. 새로운 수소경제라는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현재 보면은 지금 보면은 온실가스를 일정 예전보다도 3,400만 톤을 다 줄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이제는 아까도 앞에서 저기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기 현대자동차에 현장 사람이 쓰는 자기 그 장소를 제가 뺏겨서 왔거든요. 지금 이제 자기들 또 지금 이제 자기들 수소 전기차의 기술이나 현재 단계가 지금 주공의 계곡의 요 단계입니다. 이 주공의 계곡은 그 예전에 그 벤처 기업들 한참 유행할 때 닷컴 시대 때 2000년 초반에 그때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그 모든 그 벤처 기업들이 처음에는 그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주공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주공의 계곡을 통과 못하고 여기서 많이 죽죠. 진짜 여기서 많이 사라지고 죽는데 이거를 뚫고 결국 이제는 안정적인 기술이 나오고 이거가 다 수요까지 이제는 확보가 되면은 결국에 이 주공의 계곡을 통과하고 결국 살아남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현대자동차는 지금 자기들은 주공의 계곡판에 있는데 언젠가는 저기 그렇게 저런 시스템이 빨리 올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이제 현재 그 지금 SK도 그렇고 전부 다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정말로 놀랄만한 이런 전체 그 민간 기업들이 다 수소 경제에 관심을 갖고 모두 다. 예.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다만 이제는 이 전통 기업들은 우리 그 남부 발전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또 이제 그거하고 또 달리 또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수소 경제도 지금 너무 그냥 달려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앞으로 참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조성문 교수님하고도 금방 며칠 전에 의견을 나눴는데 조성문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설비로 하는 생산하는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LNG 발전은 전부 다 지금 프로본 테크놀로지입니다. 프로본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이 수소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지금 확증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 당분간 되게 어려울 거다. 수소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보면 지금 저 민간 기업은 결국에 이제는 수익이나 장래에 이제는 경제성이 없으면은 투자를 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나름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장래가 좀 보이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는데 지금 제 생각엔 지금 보면 요 지점은 지났고 요 지점 정도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는 것 같이 수소 전기차로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화물차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현대자동차가 만든 수소 전기차가 스위스에서 그걸 세트한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1,500개 보내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좀 뭔가 한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수소 SK는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각 주유소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수소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차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조성봉 교수님하고 저하고 조금 입장이 생각이 약간 저도 좀 달라졌는데 이게 이제는 1980년대에 우리가 주로 가스를 썼잖아요. 가스, 석탄을, 연탄을 썼잖아요. 제가 저기 산업부에서 마지막 석탄 과장이었는데, 석탄 산업 과장. 그때 우리나라에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연탄을 생산하기 위한 무연탄을 주로 캐내는 우리나라 탄광이 2013년, 12년 이때만 해도 전국에 5개 있었어요. 5개. 탄광 5개. 나머지 탄광이 그럼 어떻게 되냐? 최고로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의 연탄을 캐내는 광산이 석탄광이 무려 250개 있었어요. 250개 있었고, 거기서 생산한 채탄량이 2,500만 톤. 연산 2,500만 톤을 생산해내는데, 제가 석탄 산업과장을 하는 그 2010년대 초반에는 결국 200만 톤 남짓하게 생산하고 있었고, 결국 당분도 5개가 떨어졌어요. 그게 지금 현재는 아마 좀 최근에 들어보니까 연산 한 130만 톤 그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폐가이죠. 근데 이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그때 과연 정말 석탄이 사양 산업이었나, 석탄이 경제성이 없었던 건가, 연탄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나 하면은,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석탄을 아끼는 사람이 절대 그러지 않았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석탄광을 폐지하는 정책, 폐광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게 광산이 없어진 거지. 그때는 정부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그때 정부는 연탄을 없애고 도시가스를 쓰자 이런 정도 같은 거예요. 도시가스가 언제 LNG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LNG 도시가스가 들어왔느냐면은 1887년에 들어와요. 1887년. 올림픽은 1888년이잖아요. 올림픽 때문에 들어온 거죠. 1887년에 LNG가 들어오는데, 그럼 LNG를 쓰기 전에는 뭘 썼냐 하면은, LPG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는 그런 가스. 그거를 지금 1980년대 초반부터 도시가스 망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면서 초기에 공급했던 그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내추럴 가스가 아니라 LPG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농도를 맞춘 그거를 썼단 말이죠. 그거 쓰다가 1987년부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LNG 기반의 가스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도시가스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는 전국의 각 지역별로 연탄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연탄 공장들 중에서 정부가 이제는 연탄은 없애고 도시가스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거기서 각 지역에 LNG 공급할 수 있는 도시가스 회사를 너네들한테 우선권을 줄게라고 이제 연탄 공장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운영계좌 먹기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지금 도시가스 회사로 그 다음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고 그때
정부 방침에 반해서 그냥 안 따라갔던 사람들은 연탄 공장 좀 더 하다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지금은 정부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지금 이제는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980년대 연료전환을 한번 하던 그 시점에 그 시점하고 지금의 이 시점하고 이게 과연 같은 현상인가? 앞으로 이제 이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나가야 하는 거죠. 이거를 없애고 물론 이렇게 간다고 해도 아직도 연탄 쓰는 세대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죠? 한 130만 톤의 연탄은 아직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걸 다 없애고 이제 수소를 지금 등하로 갔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입니다. LNG 생산 공급 계약 그거하고 연관이 가지 않을까요? 보통 LNG는 10년, 20년 장기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 10년 단기, 20년 단기 계약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LNG 계약하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이 10년이면은 상당히 초장기고 보통 보면은 5년 아니면 10년 그 정도 중기 계약이 많고 그 다음에 스팟도 지금 이제 그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 중에서 한 30% 정도 스팟을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초장기로 이렇게 20년씩 물량처럼 이런 거하고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지금 그 가스공사를 수소 생산 및 유통의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NG를 당분간 이제는 그 그린 수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LNG에서 추출해서 수소를 쓰는 그런 그 중간에 그 과도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LNG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LNG는 물론 더 많이 도입할 것 같아요. 당분간. 아까 봤지만은 59기가로 지금 41기가 와트에서 59기가로 이렇게 용량도 증설하고 하니까 지금 한 3,000몇 명만 더 쓰잖아요. 국내에서. 근데 이제는 한 적어도 4,000몇 명만 더 한 5,000만 톤 정도까지 연간 그렇게 수입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그 연료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런 정도 있다고요. 저는 고민을 좀 해보는데, 결국은 수소가 많이 경제성을 갖다라도 실제 수요는 저거를 난방용으로 직접 LNG처럼 난방용으로 바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운송용 자동차인데 그 수요 가지고는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성이 없을 것 같고, 신재생에다가 79기가를 이제 증설한다고 그럴 때 아마 결국은 수소로 발전을 하는 쪽, 실제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쪽이 그 열을 또는 어떤 1차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태양하고 우리 같은 경우 저 풍력 가지고는 아까 그 2차 전력 계획에서 신재생을 그만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딜레마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그린 수소, 지금 이제 보면은 부생 수소가 한 원가가 한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고, 추출 수소가 킬로그램당 지금 한 8,000원 정도로 그리고 그린 수소, 태양광에서 이렇게 수소매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아무리 싸도 12,000원, 킬로그램당 12,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중에서 수소차에다가 쓰는 그 주입하는 단가를
킬로그램당 한 8,000원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가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제 가솔린 차량보다는 싸고 경유 쓰는 차의 그 연비하고 따지고 보면 좀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긴 한데 그것도 이제는 그 추출수소를 생각해 보시면 그 수송한다든지 이런 생산 단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수송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근데 구생수소, 울산 같은 경우는 구생수소가 많이 나오니까 또 2,000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좀 단가가 맞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딜레마는 수소를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에너지원, 전기를 만드는 그 에너지원 자체를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재생, 풍력 또는 태양광. 또 하나는 원자력이에요. 근데 이제는 원자력,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자력 SMR이라는 원자력을 자기들이 차세대 원자력이라고 주장하고 그 지금 그거 하는 기업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걸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이 그린수소를 한다면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자력 중에서도 자기네들의 그게 안전성이 훨씬 더 강화된 차세대 원자력인 SMR을 쓰라. SMR이 플루토늄을 사용합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 SMR이 S가 스몰이고 M이 모듈이고 R이 리액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모듈형 그 리액터인데 한 개의 통 안에 그 모든 설비가 다 들어갔어. 그 덩굴 버리고 가지고 모듈형으로 안전성이 강화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한계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전혀 봤는데 그게 한 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면은 두 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수용 가능한 거라고 하면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소 문제는 그거예요. 저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같이 1년 내내 구름이 없는 나라. 그 1년 내내 구름이 없어요. 제가 저기 UAE에서 1년간 제가 근무를 했었잖아요. 3월부터 11월까지는 날씨가 보통 낮 최고 기온이 50도 정도 돼요. 50도가 넘어가요. 근데 그 나라 법으로 50도가 넘어가면은 야외에서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공장, 무슨 작업,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못하고 못하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일기를 보면 웃겨요. 아침 기온이 38도, 36도 이래서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낮 최고 기온이 한 시점인가 12시점에서 이제 50도를 한번 찍잖아요. 그 다음에 51도 올라가야 되는데 발표하는 거는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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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도 하다가 그 다음에 40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기예보를 만약에 50도를 넘어가는 기온을 발표를 하면 공식적으로 근로자들 작업을 못 시키니까 그 나라는 절대로 50도 이상은 발표가 안 해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여튼간에 1년 내내 태양이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UAE 있을 때 아주 운 좋게 비를 한번 맞았어요.
진짜로 딱 한 번 제가 있는 규모만에 딱 한 번 비가 왔었는데 그게 그 나라에 있는 뭐 우리 교민들 이야기하는 3년 만에 처음 온 비라고. 근데 그 나라는 우산을 안 팔아요. 우산이 없어. 비가 오면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비 맞으러 나가. 그러니까 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을 한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폐화를 시켰어. 그거를 그 백화탱크에 집어넣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 그 지금 이제 LNG 생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아마 그린 수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하면은 그 코스트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LNG처럼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현재 LNG 단가보다도 비쌌지 싸진 않을 텐데. 근데 그거를 들고 오면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좀 원자력으로 싸게 생산한 수소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쪽으로 외국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는 또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아마 조만간에 정부에서 뭔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력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런 외국에서 투자를 해서 들고 올 수가 없고 외국에서 투자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국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싸게 편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거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뭔가 일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모든 게 지금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지금 현 정부 내에서는 원자력은 금기시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수소 문제. 근데 수소 문제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강의록을 좀 일찍 끝낼게요. 수소 문제는 제가 산업부에 가서 수소 문제를 지금 담당하거든요. 과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또 의외고 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얘한테 물어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수소는 결국에 정부나 공공에서 규제를 만드는 수요다. 결국에 그리고 이제는 그린 수소가 되려면은 신재생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결국에 수소가 그렇게 주력 에너지로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리즈너블한 생각이긴 한데 그 사람 이야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수소를 이렇게 띄웠는데 수소 경제를 띄웠는데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겠느냐. 정부도 없이 바꾸려고 하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쭉 이어서 갈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니까 에너지 업계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가 옛날에는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 얘가 이걸 미워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수소에 대해서는 얘도 그렇고 다 수소를 자기가 했으면 하지 수소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기존 전통 에너지원들이 별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민주당은 수소 경제를 그렇게 뜯는 거는 자기가 정책을 하고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정세균 총리는
자기 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알겠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떠냐? 그 새로 새로 정부장 오면은 국민의힘은 이거 또 반대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공부를 봤더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쪽에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저쪽을 해보면은 거기서도 상당히 고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냐. 결국에 수소경제는 현 단계까지는 아무도 미워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모두 다 수소경제는 좋아한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도 분명히 이 프로젝트는 그냥 이어갈 수 같다. 그다음에 그 뒷배경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금융자본에서는 돈이 여기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서 결국 투자 사업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소경제가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 이번 1학기에 제 강의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먼저 핫한 이슈인 수소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2시간 정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경제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또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중간고사같이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야기, 식탁이나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장은 그때 좀 되면은 이제는 우리 또 시장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는 전력거래소에서 무슨 지금 앞에서 저희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배우겠네요. 내년에 전력거래소가 원전은 장기 계약으로 가고 석탄은 중기 선도 시장, 그래서 한 4개월 선도 시장 정도로 해서 가고, 그 다음에 LNG는 여전히 CEP 시장으로 가고,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2025년쯤에 전부 다 PPP로 간다. 뭐 이런 스토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모두 그냥 정확하게 된 건 없고 지금 떠도는 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 해가지고 올해 1학기는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이고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대 기술력 정책 과정으로 해서 제가 논문은 쓰고 해서 박사는 박사인데 그래도 제가 학자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현업에서 같이 주로 근무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은 좀 더 실무적인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기준, 어떤 관, 어떤 뷰 이런 거 가지고 이 세상을 재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플렉서블한 그런 걸로 저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 거 한 가지는 제가 요새 수소경제를 공부하다가 제가 하나 상당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혹시 최진석 교수 아세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네, 인터넷에도 강의가 유튜브에도 강의가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저는 그 양반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로 듣고 직접 가서 수능 역감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사는 것도 제가 참여하고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람 한 번 이제 조금 마칠게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가 몽골을 여행을 해갔대요. 울란바토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쫙 버스 타고 서쪽으로 쫙 갔다가 다시 울란바토르에 다시 일주일 동안 쫙 돌아오는 이런 그 버스 여행을 했대요. 말하는 대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버스 운전기사가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면 나와서 고치는데 연장 한 서너 개 가지고 못 고치는 게 없더라고요. 뭐든지 안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고쳐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시점에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그 버스 투어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버스가 또 고장이 한번 났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두 사람이 뛰어야 될 정도의 큰 연장통을 들고 와가지고 고치더래요. 고치려고 하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 연장이 없더래요. 거기에 맞는, 그 피스에 맞는 연장이 없어서 이 기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장을 맞춰가지고 간신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최승석 교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버스 기사의 두 사람의 자리만 보면 몽골의 버스 기사는 훨씬 더 똑똑하고 천재다. 왜냐하면 미국의 버스 기사는 멍청하다. 그런데 미국의 버스 기사는 미국이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딱 자질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곡을 하는 거죠. 왜 몽골이 선진국이 못 되느냐? 그거는 아무거나 가지고 똑딱똑딱 해가지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생활 태도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핸드폰과 MP3하고 들고 다니면서, 두 개 들고 다니면서 하나도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오직 우리 지구에서 딱 한 사람만 그게 불편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스마트폰이 시작이라는 거고, 그걸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 질문을 던지는 거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아주 새로운 도약은 시작이 되는데, 근데 한국은 어땠냐? 지금까지 남의 떼기는 것만 잘했다 이거죠. 그리고 남의 거를 수입하는 것, 기술이 됐든 철학이 됐든 어떤 문화가 됐든 남의 거를 수입해서 그거를 쓰는 데는 잘 했는데, 우리가 우리 거를 주도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면 선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을 개척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용기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최진석 교수는 건너가기라고 해요. 건너가기를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운 건 뭐냐면, 최근에 이런 수종윤기의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죽음의 터널에 지금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기업가들이, 특히 현대자동차가 수소 화물차를 만든 건 세계 최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없는 기술이다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기업이나 일본의 기업이나 다 똑같이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지금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수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그런 기술, 남의 거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만약에 남들이 만든 게 있으면 그걸 뺏기라는 정신을 신경을 썼을 텐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은 뺏기려고 하지 않고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첫 번째 그런 정신 상태는 지금 갖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진석 교수의 좀 정신 문화하고 저는 그런 걸 상당히 동감하는 사람인데, 저는 최진석 교수한테 다음에는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의 그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만점만 맞고 반점은 틀렸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으로 각성이 부족했을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남의 먼저 우리가 필요하고 하는 기술이나 뭔가가 있으면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나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고 기술이 앞선 게 있으면 그걸 뺏기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다가,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고 다른 데 만든 기술이 없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든다.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진국의 정신 상태가 안 됐다라고 최진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왜 틀렸다. 그동안 우리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뺏기고 쫓아가기 바빠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무 기술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 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선도해서 나간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이 수소 문제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여튼 오늘 강의는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